자, 좀 쉬고 오셨죠? 그러면 3번을 바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4의 개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컴퓨터와 검사의 개념, 그리고 특징, 장점, 그리고 한 가지씩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문을 보러 갑시다. 지문. 뭐 이런저런 뭐 배경 설명 같은 걸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평가 문항을 개별 수검자의 능력에 맞추어서 제시하는 방법.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이걸 쓰셔야겠죠. 이름을 쓰셔야겠죠. 개념을 쓰라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떤 문제에서. 그러면 명칭도 쓰시는 게 맞습니다. 논리상. 명칭을 쓰고 그 명칭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둘 다 물어보는 거예요. 명칭도 아셔야 되고 개념도 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과 장점 하나씩 쓰라 그랬는데요. 이 뒤에 약간 그 클루들이 나옵니다. 힌트들이 나와요. 보시면 GRE가 나왔죠. GRE. GRE와 같은 시험에서 활용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GRE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답을 딱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떠한 컴퓨터화 검사냐 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라고 합니다.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 이게 컴퓨터 개별 적응 평가라고도 하고요. 테일러드 테스트라고도 해요. 테일러드 어세스먼트, 뭐 테일러드 이밸류에이션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라는 게 그 영어 단어 테일러가 무슨 뜻이에요? 그 재단사죠. 옷 만드는 재단사죠. 그 재단사 시험이 아닙니다. 테일러 테스팅이라고 그래서 재단사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컴퓨터 개별 적응 평가 또는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 아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제 CAT는 써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게 약간씩 우리나라 말 번역이 다르니까 CAT를 캣을 써주시면 이 친구가 확실하게 아는구나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아니면 아예 테일러드 테스팅이라고 쓰시든가.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검사냐?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 당연히 컴퓨터가 들어가니까 여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학습자의 능력에 연동하여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가 제시되는 형태. 문제은행이라는 게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데이터 파일이 쭉 있어요. 데이터 파일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테이블을 보시면 여기 뭐 몇 번이고 뭐 이게 어떤 영역이고 어떤 유형의 시험이고 뭐 쭉 나와요. 여기 이제 문제가 들어가고 답이 들어가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지금 이제 10번을 푼다고 해봅시다. 10번을 푸는데 앞에 이 CAT 같은 경우는 앞에 몇 문제 이렇게 시험마다 다 달라요. 앞에 몇 문제를 그 정답률을 봐요. 정답률을 봐서 그 정답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여기 이제 뭐 클래스를 나누는 게 있는데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런 식으로 순으로 뭐 1, 2, 3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데서 이제 문제를 골라주고 뭐 이게 정답률이 어디 사이다 그러면은 뭐 B 클래스, 정답률이 어디 미만이다 그러면 C 클래스 이런 식으로 그 난이도를 맞춰놨는데 그 난이도에 맞는 거를 이제 문제은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문제를 계속 맞췄으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어렵게 나오겠죠. 그런데 앞에 문제를 많이 틀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GRE 이제 볼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문제가 어려우면 괜찮게 보고 있는 거고 문제가 쉬우면 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검사잖아요. 영어잖아요. 그 일단 GRE가 영어 검사인데 문제를 계속 틀리니까 계속 쉬운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맞추고 있으면 정답률이 높으니까 계속 어려운 문제를 주고 그래서 GRE는 문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징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징은 이런 식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개별 문항에 대해서 채점이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서브밋 버튼, 그러니까 이제 제출 버튼 누르는 순간 바로 그 문항에 대한 채점이 이루어져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그 제출 버튼을 누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갈 때 이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정답률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답률이 높으면 어려운 문제 그 세트에서 나오고 정답률이 좀 낮으면 좀 쉬운 문제 세트에서 문제가 나오고 문제은행에서 꺼내오니까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제출 버튼을 딱 누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정답률에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뒤로 가기 위해서 답안을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답을 한번 제출하면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제시하는 문항이 이전 몇 개의 문항의 정답률에 근거해서 선별되고 제시가 됩니다.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죠. 아까 이제 뭐 10번을 푼다 그래놓고 앞에 뭐 한 3개, 4개 뭐 정답률 봐서 정답률이 높으면 어려운 문제, 정답률이 낮으면 쉬운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답률에 근거해서 문제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정답률을 어떻게 가정하고 있겠어요? 정답률이라는 게 바로 개별 수검자, 지금 시험 보는 그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둘이가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험을 보고 있는 그 해당 영역에 있어서의 능력이죠. 그래서 수검자의 응답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률이 높으면 어려운 문제, 정답률이 낮으면 쉬운 문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출제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자꾸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다른 문제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렇게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번이라고 했죠. 근데 정답률이 앞에가 50%였어요. 그런데 50% 넘어가면 50%보다 위면 어려운 문제, 50%보다 낮으면 쉬운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가정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을 풀고 이제 11번 풀러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제출 버튼 누르면 여기 제출 버튼 누르면 11번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쪽에서 가져오는지 우리가 요 10번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로 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10번 문제를 맞으면 50%보다 넘어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10번 문제 틀리면 50%보다 정답률이 더 낮으니까 이 쉬운 문제 세트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10번을 풀었어요. 그래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겠죠.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뒤로 돌아가기를 해서 수정을 했단 말이야, 답을. 그랬더니 이번엔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알 수 있겠죠. 지금 내가 고른 답이 맞거나 아니면 아까 고른 답이 맞거나 확신할 수 있죠.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잖아요.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뒤로 가기 해서 문제를 수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를 하겠죠. 아예 문제 한번 나오면 뭐 뒤로 가기 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한번 출력된 거는 더 안 바뀌게 뭐 이렇게 만들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뭐 그런 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저도 잘 모르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처리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로 가기 위해서 이제 뭐 답안을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기능은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이제 크게 여러분과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골라서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그러면 문제를 누르는 순간 채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점을 할 수 있죠. 근데 채점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개별 수검자의 능력이 정답률과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CA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별 수검자의 그 해당 영역에서의 능력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은행에 수많은 문제가 들어있어요. 뭐 몇천 문제 그런 조그만 데이터가 아니고요. 몇만 문제씩 들어있죠. 뭐 우리 이제 토익 같은 거 ETS 맞나요? ETS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세트가 문제 세트가 그 안에 문제은행에 몇십만 문제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푸는 사람별로 문제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종이로 보는 토익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미 적혀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볼 때는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판단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화 능력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프린트로 한번 가보시죠. 프린트를 가보시면 컴퓨터화 검사 이래가지고 페이지 하나짜리 그 문서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컴퓨터화 검사는 일단은 그 크게 4세대로 분류를 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뉘어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물어봤던 이 CAT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컴퓨터화 검사입니다. 이 GRE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GRE가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세대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이용 검사라 그래서 그냥 문제가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시험에서 보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그냥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지필 검사, 전통적인 지필 고사랑 문제가 똑같으나 검사 이용하는 도구가 그냥 컴퓨터인 거죠. 그래서 다만 이게 근데 문제는 똑같아도 장점은 있어요. 장점이 있으니까 도입을 했겠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채점이나 채점하는 거나 이제 그 평가의 어떤 결과 있잖아요. 그거를 컴퓨터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통계자료 만들기가 거의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시. 그래서 어떤 결과 보고 이런 거에 필요한 어떤 시간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게 급격하게 저하가 되죠. 그 절감이 돼요.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평가 결과를 시험 보고 마지막 문제 딱 제출 누르는 순간에 쭉쭉쭉쭉 컴퓨터가 처리를 해가지고 네가 몇 점이고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하고 이걸 바로 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이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이게 전문가가 이제 정성 들여 하는 피드백보다는 당연히 이제 피드백의 질은 떨어지겠죠. 퀄리티는 떨어질 거지만 그래도 학습자에게 그 수검자에게 네가 총 몇 점이고 전체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췄고 그래서 총 몇 점이고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약하고 이런 거 정도의 어떤 기초적으로나마 피드백을 바로 즉각적으로 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가 흔히 컴퓨터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이런 선다형 문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완성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논술문 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논술문 쓰는 것도 이제 채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제가 이제 그 전에 본 논문 중에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어 서답형 문제, 서답형 문항 평가와 관련돼서 뭐 무슨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대학 교수가 채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술 발전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문항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로 출제됐던 것이 이제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 또는 뭐라 그랬죠? 네, 컴퓨터 개별 적응 평가 또는 테일러드 테스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CAT인데요. 이 CAT가 2세대 이제 컴퓨터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계속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갔고요. 그 3세대가 있어요. 3세대. 3세대는 연속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ntinuous Measurement라고 그래서 연속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요즘에 우리가 평가가 어떤 총괄 평가, 그러니까 그 정적인 평가나 총괄 평가 같이 피드백이 없는 그냥 어떤 평가 시점에서의 고정적인 수검자의 능력을 고려하는 그런 평가에서 이제 이 평가자가 얼마나 더 성장을 했느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게 바로 대안적 평가가 이제 거기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왜냐면 어떤 처음에 이제 출발점 행동과 도착점 행동에 대한 평가가 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출발점 행동이 나타나는 시점과 도착점 행동이 나타나는 시점, 그냥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죠. 그 사이에 얼마나 교수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 그 학습자가 얼마나 더 성장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대안적 평가가 많은 대안적 평가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연속 측정은 그 과정을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진행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학습을 땅 하고 시작했을 때부터 학습을 딱 마쳤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쭉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좋겠어요. 성장 참조 평가에 활용하기가 좋겠죠. 아무튼 그러한 그 연속 측정 CM이라고 하고 뭐 Continuous Measurement 풀네임으로 쓰여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개념이 있고 이게 바로 3세대 컴퓨터화 검사의 어떤 큰 카테고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최고 지금 현재의 어떤 컴퓨터화 검사의 어떤 끝판왕 같은 그런 개념으로는 지적 측정이라고 있어요. 인텔리전트 메저먼트라고 해서 I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지식 중심 연산, knowledge based computing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습자의 인지 구조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을 해줍니다. 어디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이거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정답을 미리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한테 학습을 뭐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답을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채점을 하는 기준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기준과 얼마나 뭐 유사한지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던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문적 해석이 이제 들어가는 전문가의 어떤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 프로그램한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결과에 대한 해석도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아무튼 프로그램 자체가 전문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이제 현재 이제 대기업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교한 어떤 지적 측정 도구가 이제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아까 제가 논술문 평가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논술문이 뭐 2,000자 이상 뭐 5,000자 이렇게도 되는데 그런 것도 다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임용고시 논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글을 쭉 1시간 동안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문제를 내서 채점을 받는데 그런 것도 채점이 물론 가능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검사가 이제 교수적 기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4가지 정도 그 어떤 컴퓨터와 검사의 세대가 있는데 그 각 검사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 측정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어렵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사람도 이거 좀 들어본지를 못했는데 출제하는 사람도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걸 출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연속 측정까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컴퓨터 이용 검사, 그 2세대의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 그리고 3세대 연속 측정 이 3개까지는 기존의 학자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번째 지적 측정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가 안 된다고 보고 그 앞에 연속 측정까지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다. 연속 측정 다음에 지적 측정이라고 그래서 IM이라 그래서 지금 최신 어떤 컴퓨터 검사 트렌드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3번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4번이죠. 4번을 보러 갑시다. 4번 문제를 보시면 4번 문제를 보시면 동그라미 5를 강조하는 리더십의 개념 그리고 동그라미 6을 강조하는 리더십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의 개념이 뭔가 다른 개념이 2가지가 나온 거예요. 5번에서 나오는 개념이랑 6번에서 나오는 개념이랑. 그래서 이거를 언뜻 보고 넘어가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언뜻 보고 넘어가면 5번과 6번이 어떤 동일한 리더십 개념을 얘기하는 건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5번과 6번이 완전 다른 리더십인데 이거를 2개를 포괄하는 어떤 리더십이 있나 보다고 그런 건 없는데 막 혼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다? 그렇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를 강조하는 리더십의 개념. 5가 뭘까요? 자, 조직 구성원의 과업 수행에 보상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죠. 네,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약간 그 옛날 구시대적인 어떤 리더십이에요. 물론 이게 거래적 리더십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나쁜 거는 아닌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변화의 어떤 지금의 어떤 현 상황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시된 최신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주목은 받고 있죠. 뭡니까? 이게 바로 6번의 리더십이죠. 바로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요 2가지가 이제 제가 오늘 물어본 어떤 리더십의 그 종류가 되겠어요. 자, 거래적 리더십은요. 동그라미 5번이죠. 5번. 거래적 리더십은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과업의 성과를 제공받고 과업의 성과를 제공받는 게 뭐예요? 일 시킨 다음에 그 일 결과 보고받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이 책 10권을 모두 다 스캔을 해놓으렴.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10건을 다 스캔을 해요. 그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10건을. 한 8건쯤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상사가 10건을 다 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냥 일단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상사 기준에 8건 정도는 오케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정도를 했으니까 그래 오케이 열심히 했네 이렇게 성과를 제공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칭찬이죠. 아무튼 성과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 상사는 제가 8건이나 스캔을 했으니까 8건 스캔에 대한 걸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과업 수행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칭찬이죠. 뭐 돈으로 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 돈으로만 주는 건 또 안 좋다는 그 어떤 심리적인 그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약간 곁다리 얘기인데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 보면 아침에 어머니들이 이제 유치원에 뭐 아이 등원시키죠. 등원시킨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유치원에 그 노란 그 스쿨버스 차가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유치원 등원버스가 그 동네로 다니니까 등원버스가 이렇게 몇 시에 어디까지 오겠다, 몇 시에 어디까지 오겠다 이게 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각을 하면 원래는 그냥 부끄럽고 남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지각을 하면 거기서 기다려야 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안함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잘 지켜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뭐 시간을 맞춰서 그 아이를 차에 태워 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걸 벌금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봤다고 합니다. 벌금 제도를. 그래서 벌금 제도로 늦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벌금 제도 그걸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들 보기 미안해서 등원 시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태도가 악화돼서 지각하는 걸 밥 먹듯이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벌금 이게 딱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늦었어? 그럼 벌금 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도덕적인 어떤 기준, 양심이라든가 정서의 기준에 의해서 타인에게 미안하기 싫으니까 타인에게 미안하니까 그거 안 했는데 이제 그 도덕적인 어떤 비난을 받을 거를 돈이라는 수단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 도덕성은 돈으로 치환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금전적인 대가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제가 확신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대가로 아무튼 칭찬을 받은 거예요. 약간 곁다리를 셌습니다만 아무튼 이 거래적 리더십이 아무튼 그런 리더십이에요. 뭐 돈을 주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성과를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내가 받았으면 그 조직 구성원의 어떤 결과물, 조직 구성원이 산출한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주는 그 거래죠. 뭐예요? 조직 구성원이 갖고 온 아웃풋에 대해서 제가 리워드를 주는 거니까 또 1대1 맞교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보상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상보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는 게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리더인데 나한테 뭐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결과물을 내가 받았어. 조직 구성원, 내 부하로부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래 잘했어 가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뭔가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다 주면 내가 우리 리더한테 이걸 갖다 주면 그 리더가 나한테 보상을 해주겠지라는 마인드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거래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냥 딱 최소한만 해서 가지고 가면 일단 보상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떤 자기 향상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거래적 리더십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고 하고요. 6번, 동그라미 6번이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도자에 대한 어떤 구성원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변혁적 리더십이 유지가 되려면. 그래서 구성원들의 신념에 기초한다 그랬는데 이 신념이 그 쉽게 말해서 믿음인데요. 조직 구성원의 지도자에 대한 이런 믿음은 지도자가 윤리적일 때 그리고 도덕적일 때 이럴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존중할 만한 인물이어야만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리더는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구성원들이 이에 헌신하게 하면서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자극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게 됩니까? 뭐 그런 백종원 선생님이 나와서 그런 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거는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 자꾸 접근하도록 이렇게 장려하는 거죠.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자기의 맡은 직무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회사의 주인이다, 이 조직의 내가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장려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의 능력이랑 잠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어떤 사람이든 현재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발전했을 때 잠재적인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자꾸 증진시키는 거예요. 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더 진취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더 좋아질 수 있어, 더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거기에 발맞춰 따라 나가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결과, 그리고 더 진취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그 희망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이게 약간 주먹구구식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떠한 카리스마라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뭐 박지성 선수 같은 온화한 스타일의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좀 이렇게 딱딱 무섭게 이제 사람들을 확 휘어잡아서 끌고 가는 약간 폭군 스타일 비슷한 그런 카리스마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폭군이라고 해서 때린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조직 구성원, 조직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점에서는 카리스마적 어떤 리더십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죠. 요거가 이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 측면에서 그리고 리더의 권위의 원천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어디예요? 요거랑 그리고 요거 세 개 물어봤죠. 요거 세 개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변혁 지향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한 어떤 구성원들의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자의 권위를 만들어주는 그런 원천이다, 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만큼 지도자의 개인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도자의 어떤 권위를 만들어주는 그 기반이기 때문에 카리스마적 어떤 리더십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래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 관료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관료제에서 어떤 합법적인 권위입니다. 이미 어떤 법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그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문서상으로. 그래서 지위에 근거한 어떤 합법적인 권위, 합법적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뭐 높은 가치를 제시하고 뭐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뭐 조직에 헌신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과 그리고 그에 대한 과업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윤, 보상과 이윤은 하나죠. 과업의 어떤 성과고요. 성과에 대해서 보상 이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동기부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된 관심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건 아까 얘기한 내용인데요. 이 거래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가 뭐예요? 아무튼 산출물이란 말이야. 산출물. 그래서 다 좋은데 네 얘기는 다 좋은데 그래서 뭔데 뭘 할 건데 뭘 했는데 이게 그 지도자의 어떤 관심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업의 달성, 목표로 했던 과제를 다 수행을 했느냐, 네가 하고자 했던 그 직무를 수행을 다 했느냐 이게 지도자의 어떤 관심사예요. 거래적 리더십은.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 관점의 어떤 리더십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뭐 회사를 가면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다 이런 식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다가 이제 변혁지향적 리더십을 약간 짬뽕해서 적절하게 쓰고 있죠.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시간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경향성. 이거는 약간 개념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념에 가까운 건데요. 개념적 정의에 가까운데 변혁지향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 왜냐하면 잠재성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잖아요. 잠재성이란 거는 지금 현실화되어 있나요? 지금 시점에서? 아니죠. 미래에 현실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바로 변혁지향적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거래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다 좋은데 그래서 아웃풋이 뭐냐고 라고 묻는 리더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고요.
아웃풋이 뭐야? 그래서 뭘 했는데, 네가 뭘 만들어냈는데, 이게 주된 관심사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현실지향적이고 과거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 그래, 네가 이렇게 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뭘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거래적 리더십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필요한 조직들이 있죠. 이런 게 필요한 조직들이 있고,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한 조직들이 있고, 변혁지향적 리더십이 필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NGO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유지된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대기업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고용인들, 그 수많은 근로자들을 대기업에서 고용을 하고 고용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래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이 좀 적합합니다.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뭐 앞에 이윤 창출 목적으로 하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울리죠, 사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 매출을 올려야 기업이 유지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어떤 집단은 기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집단이니까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월급을 못 준단 말이에요. 돈이 안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구성원들,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데 그런 걸 못하면은 조직이 유지가 안 되니까 회사가 망하니까 그런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적 리더십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변혁지향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어느 한쪽이 좋다, 어느 한쪽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조직 특성상 어느 게 더 다 어울린다, 어느 게 좀 더 강조점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4번 문제까지 다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빠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7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얘기를 했죠. 유의미 학습이 어떤 학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의 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식의 획득 방법이 이제 발견 학습이 있고 수용 학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을 뭐 스키마에 어떻게 통합시키는 방법, 그거에 따라서 기계적 학습, ROT, 로트 학습이라고 해요. 로트 학습이라고 하고 유의미 학습, 미닝풀 러닝이 있는데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은 어떤 학습이다? 유의미 수용 학습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교사가 정리해준 어떤 지식을 이해를 바탕으로 체화하는 그런 학습이 바로 유의미 학습이다. 근데 유의미 학습이 강조되는 이유가 뭐다? 현실적으로 발견 학습을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사가 정리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교수 학습의 모습, 교실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을 보면 유의미 수용 학습이 더 적합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 학습과 유의미 학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표에도 실어놨고요. 학습 자료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에 이제 협동학습을 물어봤어요. 협동학습과 전통적 소집단 학습, 협력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적 소집단 학습을 이 협력학습과 협동학습의 차이점, 이걸 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협동학습의 정의가 뭐다? 일단 복수의 이질적 학습자가, 복수에는 생각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질적 학습자라 그러면 2명 이상이니까요. 이질적 학습자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 내에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그리고 집단 내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학습자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집단 보상과 협동 기술을 강조하는 형태의 학습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보다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거 이질적 학습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있죠. 그게 더 나을 거다. 왜냐면 두 번째 거는 협력적 상호작용, 뭐 집단 보상, 그리고 뭐 협동 기술, 뭐 이런 어떤 키워드가 아예 정의에 나와 버리니까 그 뒤에 말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가 그런 정의가 어떤 핵심 키워드들이 안 들어간 그 첫 번째 정의를 외워두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견학습과 협동학습의 차이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모 굵은색 선으로 박스 쳐져 있는 거 거기 이제 긍정적 상호 의존성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개별 책무성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면 어떠한 협동학습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무임승차 효과라든가 봉효과라든가 이러한 협동학습의 어떤 태생적인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컴퓨터와 적응 능력 검사는 2세대 컴퓨터화 검사인데 어떠한 검사라고요? 개별 수검자의 능력 수준에 맞춰서 문제가 제시되는 그런 형태의 컴퓨터화 검사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잘 풀면, 문제를 잘 풀어 정답률이 높으면 어려운 문제, 문제를 잘 못 풀어서 정답률이 낮으면 쉬운 문제, 이런 식으로 주는 그런 형태가 캣이라고 했어요.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가 2세대 컴퓨터화 검사라고 그랬죠. 1세대 컴퓨터화 검사는 뭐라고요? 컴퓨터 이용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CBT. 그 옛날에 토플, 토익, CBT 이런 거 있었죠. 그게 이제 컴퓨터화 검사라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는 똑같아요. 옛날 지필고사랑. 그런데 그걸 단지 그냥 컴퓨터로 하는 것뿐이다. 근데 컴퓨터로 했더니 장점이 좀 생기더라. 어떤 장점이 있느냐? 컴퓨터화 검사의 장점이.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요? 채점과 결과 보고에 사용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도로 줄어든다. 그래서 시간과 경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다. 그리고 평가자와 학습자가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거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질은 좀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러한 장점들이 소소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세대가 뭐라고요? 제가 3세대까지는 알아놓으라고 하셨죠. 3세대가 뭐라고 그랬죠? 연속 측정입니다. 연속 측정. Continuous Measurement, 연속 측정이에요. 4세대는 지적 측정이라 그래서 IM인데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임용고시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더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메인 컨텐츠로 해서 문제를 내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곁다리 양념 같은 느낌으로 슬쩍 지나가면서 언급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어떤 하나의 커다란 문제로 주제를 삼아가지고 내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그런 개념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리더십이었는데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변혁지향적 리더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변혁적 리더십은 어떤 거고, 거래적 리더십은 어떤 거고. 제가 그 프린트에 표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변혁지향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권위의 원천, 리더의 권위의 원천,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리더가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리더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간 경향성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차이점을 실어놨으니까 요거는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적 리더십은 나쁘고 변혁적 리더십은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거래적 리더십이 더 어울리는 곳도 있고 변혁적 리더십이 더 어울리는 곳도 있고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8회 해설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